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프로그램에서 결정적 코치를 담당하다 오늘은 금요일 그 국어 영역에 대한 특강을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돼서 반갑게 생각을 합니다. 2014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은 예고한 대로 국어와 영어, 수학이 각각 A형 또는 B형을 선택하는 수준별 수업으로 실시된다는 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죠? 자, 작년 11월이죠. 그리고 올해 3월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그리고 또 바로 어제죠. 경기도교육청 모의고사 이게 세 차례를 걸쳐서 수준별 수능 시험을 A형과 B형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치렀는데 사실 이렇게 3번 정도 시험을 치른 거 가지고서는 아직 확정적으로 결정하기 좀 어려운 학생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특강 이 시간에는 2014학년도 선택형 수능 대비를 하기 위해서 국어 영역의 A형과 B형의 선택의 모든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014학년도 수능 대비 국어 영역 유형 분석을 지금 시작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과 오늘 한번 알아볼 내용들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 언어 영역에서 국어 영역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국어 영역 전반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선 2014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에서 가장 큰 변화부터 살펴보면 첫 번째, 언어 영역이라는 명칭에서 국어 영역이라는 명칭으로 지금 바뀌었다는 점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면 언어 영역이라는 것은 전반적인 사고 영역을 총괄해서 수능 출제를 했다면은 이제 국어 영역으로 개념을 이렇게 축소시켰다는 것은 학교 교육 과정을 중심으로 해서 정상적인 교육 과정을 충분히 소화한 학생이라면 누구든지 풀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그런 의도적인 과목명을 변경했다는 것을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한 두 번째 이제 수준별로 출제를 했다는 거죠. 학생 개인의 어떤 역량에 맞춰서 수준별로 A형과 B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금 조정을 해놨다는 점. 그래서 수능 출제가 자신의 어떤 그 능력에 맞게 A형, B형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시고요. 세 번째는 자신이 원하는 계열에 따라서 A형과 B형을 선택할 수 있죠. 그래서 인문계열 학생과 자연계열 학생 그리고 예체능계 학생들이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 선택의 폭이 넓어졌고 또 대학에서도 지정 과목이 있을 수 있고 또 선택 교차를 허용하는 다양한 어떤 방식의 조합이 가능해졌다. 이런 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그럼 계열에 따라서 국영수 과목의 A형과 B형의 조합을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보신 바와 같이 우선 인문계 학생들은요. 일반적으로 국어와 영어를 B형을 선택하고 수학을 A형을 선택하는 방식의 조합이 일반적이고요. 또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국어를 A형을 선택하고 수학과 영어를 B형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 다음 예체능계 학생들 같은 경우는 국어와 수학과 영어를 다 A형으로 선택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일부 대학에서는 다 특정한 영역에 대해서 반드시 A형이 아니라 B형을 또 유도하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고 내가 지망하고자 하는 대학에서 조합을 어떤 식으로 요구하고 있는지를 꼭 확인한 후에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국어 A형과 B형의 출제 범위와 문항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출제 범위는요. 쉽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어 A는 B와 다르게 1과목들만 출제 범위로 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목에서 화법과 작문 1, 그렇죠? 그 다음에 독서와 문법도 역시 1만 해당이 되고요. 문학 같은 과목도 역시 1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국어 B형은 그럼 뭐냐? 자,
화법과 작문에서 국어 A는 1만 들어갔는데 국어 B에서는 2과목까지 다 포함을 시킨다는 거죠. 독서와 문법도 마찬가지로 2과목까지 다 포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학도 역시 2까지 포함되는 과목이 바로 이 범주, 시험 범위가 이렇게 출제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이제 A형과 B형의 문항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보시죠. 자, 화면을 보시면 화법과 작문, 그리고 크게 나누면 문학, 독서, 문법 이렇게 5개 파트로 나누는데 화법에서는 말하기 듣기가 A형에서 5문항, B형에서 5문항, 그리고 작문 같은 경우는 쓰기 영역에서 역시 5문항과 5문항씩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제 문학 파트를 보면 고전과 현대가 A형에서 15문항, B형도 역시 15문항이죠. 근데 이제 좀 차이가 나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독서와 문법 파트인데 A형과 B형이 문항수가 좀 다르죠. A형 같은 경우는 독서에서 15문항이 출제되는 반면에 B형에서는 14문항, 한 문항이 적죠. 이 적은 한 문항이 어디로 가냐면 문법 파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A형 같은 경우는 문법에서 어휘어법 관련된 것이 5문항이 출제되고 있지만 B형 같은 경우는 이제 6문항이 출제된다는 건데 독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비문학에서 인문, 사회, 자연, 예술, 기타 이렇게 5개 영역에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독서 영역도 역시 여러분들이 충분히 영역별로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를 잘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항별로 배점이 어떻게 되는 걸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45문항이 출제되고 있죠. 그 45문항 가운데 총 2점짜리는 35문항이 출제되고요. 배점이 높죠. 난도 있는 문제를 10문항, 그러니까 3점짜리 문항을 10문항을 출제해서 총 45문항 구성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시고 전략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A형과 B형은 또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2014 수능 국어 A의 경우는 개념이나 원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이해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평가의 주안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에서 만나는 기본적인 개념, 원리 이것들을 기본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평가의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발문이나 선지 혹은 보기로 제시되는 지문도 기존 수능 유형의 언어 영역에서 출제됐던 기출형보다는 다소 난이도가 좀 쉽게 난도가 쉬운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고 있다는 점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국어의 기초적인 개념 지식에 대한 준비 이것들이 필요하고요. 교과서에서 다룬 핵심 개념이라면 기본적인 핵심 개념은 여러분이 꼼꼼하게 점검하고 넘어가야 A형에 대한 효율적인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014 수능 국어 영역의 B형의 경우를 살펴보면요. 우선 기존 수능과 유사한 수준의 체감 난이도를 목표로 출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수능의 언어 영역의 난이도가 국어 B형과 이렇게 일맥상통하게 유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기본 개념과 원리를 바탕으로 하되 이를 활용하는 능력, 응용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 B형의 출제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교과서 지식을 바탕으로 실제 글이나 담화 상황에서 이를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평가하는 것이 국어 B형의 평가 목적인데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독서 영역에서 가장 큰 변화와 준비에 대해서 좀 짚어드릴 텐데요. 이번 역시 3월 모의고사에서 이와 관련된 지문이 출제가 됐는데 독서와 관련된 글이 출제되고 있다는 점, 이게 지시문으로 제시된다는 점, 이런 점을 여러분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월 모의고사에서도 여러분이 확인한 바와 같이 선임들의 독서와 관련된 문화, 독서 태도, 이것과 관련된 지문들이 이제 선정될 확률이 아주 높기 때문에 여러분이 평소에도 이런 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평소에 다양한 재제의 지문을 제한된 시간 내에 독해할 수 있는 훈련을 반복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독서 파트 부분에서 출제되는 지문은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분이 됩니다. 인문 영역, 그리고 사회 영역, 그 다음에 자연 영역, 예술 영역, 그 다음에 기타 영역. 기타 영역은 흔히 생활이나 기술적인 측면의 지문들 또는 구격된 글, 그러니까 옛 조상들의 한문으로 기록된 것을 우리말로 구격해 놓은 이런 글들이 지문으로 채택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점, 이 점을 여러분들이 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2014학년도 개편된 수능 대비 국어 영역의 변화와 또 준비 방법 등 국어 영역에서 전반적인 부분을 이렇게 한번 짚어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으면서 이제 생각하셔야 될 것들은 앞에서 예를 들면 출제 범위 그리고 문항수, 배점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또 A형과 B형에서 추구하는 평가의 목적이 뭔지 어떤 내용을 묻고 있는지 이 점을 잘 이해한 뒤에 여러분이 실전에 준비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인 국어 영역 대비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시고 이제는 지난 3월에 치러진 국어 영역에 실제 출제됐던 기출 문항을 중심으로 해서 유형별로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비교 분석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서 정리했던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2013학년도, 올해 2014학년도 이제 수능을 치르는 학생들, 고3이 된 학생들이 3월에 치른, 국어 영역의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실전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요. 우선 그 3월 전국 모의고사에서 국어 영역이 45문항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 가운데서 15문항은 국어 A형과 B형을 선택한 학생들이 공통된 문제였습니다. A형을 선택했건, B형을 선택했건, 45문항 중에 15문항은 공통된 문항이었고요. 30문항에서 A형과 B형의 특징에 맞게 난도를 조절하면서 이제 출제했다는 점, 이 점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3월 모의고사에서 국어 영역 기출 문항을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화법과 작문, 문법, 독서, 문학으로 나누어서 A형과 B형에서 어떤 작품들이 나왔는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월 모의고사 국어 영역 기출문항 분석이죠. 우선 화법 파트에서 보면요. A형의 경우에는 1번, 2번, 3번, 4번, 5번 가운데 4번하고 5번이 공통문항이었습니다. A형을 선택했든 B형을 선택했든 둘 다 공통문항으로 출제가 됐고요. 우선 A형을 먼저 보면요. A형에서 1번, 2번 문항은 학생이 발표하는 내용을 지문으로 채택을 했죠. 그래서 발표 계획과 일치 여부를 묻는 것이 A형의 1번 문항이었고요. 2번 문항은 발표 내용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3번 내용은 인터뷰 내용을 이해하는 측면을 물었었고요. 4번과 5번은 대화 상황에 대한 이해를 물었는데, 자, 이 동일한 어떤 화법 단원에서 B형은 그럼 어떤 내용이 출제되었는지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B형에서는 1번, 2번 지문이 토의 내용을 지문으로 채택을 했죠. 그래서 사회자가 있고 찬성 측과 반대 측의 어떤 토의 내용을 지문으로 삼아서 분석하는 문항을 1번으로 출제했고요. 또 토의를 담당하고 진행하는 사회자에 대한 설명, 사회자의 역할과 사회자의 기능, 사회자가 어떤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문제가 2번 문항으로 출제가 됐고요. 3번 문항에서는 토의에 참가한 청중의 입장에서 이 토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물었습니다. 그 다음에 4번과 5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A형과 B형 공통 문항으로 출제됐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작문에서는 어떤 문항들이 출제되었는가 한번 살펴보면요. 우선 A형에서는 6번 문제는 자료를 활용해서 내용을 구상하기를 출제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B형을 보면요. 안내문 쓰기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동창회를 하려고 하는데 특정한 조건을 주고서 이 동창회에 모이려고 할 때 친구들을 많이 참석하기 위해서 뭐 비유적인 표현을 들어라, 옛날 추억을 생각할 수 있게 하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준 다음에 그 조건을 충족시키는 문항을 출제했던 게 B형 문제였죠. 반면에 이제 또 7번 문항을 보면요. A형에서는 체험 수기를 쓰는 계획을 세우는 그것과 관련돼서 문항을 출제했고, B형에서는 건의문 쓰기 과제를 수행평가하는 내용으로 자료 활용하는 방안을 묻는 그런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리고 8번 문항은 계획과 조건을 고려한 글쓰기 전략을 A형에서 물었고요. 반면에 B형에서는 건의문 쓰기 위한 전략과 내용 구성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통문항으로 9번, 10번이 출제가 됐는데 두 A형, B형 다 글쓰기에서 점검하는 과정 그리고 조정의 절차를 묻는 문항을 9번으로 출제했고, 10번 문항에서는 회고라고도 하죠. 고쳐쓰기의 방법을 출제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문법 영역에 출제해야 된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문법 영역은 A형과 같은 경우는 11번 문항에서는 의문 현상을 물었습니다. 끝소리 규칙, 비음화. 그 다음에 12번 문항은 품사를 분류하는 기준, 이 활용에 대한 문제를 냈고요. 13번 문제는 높임 표현을 물었네요. 그리고 14번 문제는 단어의 추상적 표현을 물었는데 이것도 역시 공통문항으로 B형과 같이 출제가 됐던 거고요. 15번 문항은 담화에 대한 이해를 역시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문법 문항이 A형에서는 5문제였는데 B형에서는 6문제를 출제했다는 점이 주목되는 현상인데, B형은 역시 마찬가지로 11번에서 표준 발음의 문제, 12번은 맞춤법 규정에 대한 문제, 13번은 문장 표현, 14번은 담화에 대한 이해인데 공통문항이었고, 15번 역시 공통문항으로 추상적 표현이었고, 16번은 훈민정음을 제재로 해서 자료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묻는 문항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독서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독서 영역은 문항 번호를 보시면 문법 문항에서 한 문제가 더 많았기 때문에 A형과 B형의 문항 번호가 조금씩 다르지만 보면은 공통점은 인문, 사회, 자연, 그리고 기술, 그 다음에 예술, 그 다음에 기타 영역에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독서 영역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이제 잘 파악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평상시에 이 국어 영역에 대한 성취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3학년이 돼서 뭐 급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영역별로 충분한 독서가 되면은 사실은 지문의 가독성이 좀 빨라지고 지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여러분이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A형은 인문 영역에서 철학 지문 자주 출제되죠. 인문 영역에서는 주로 윤리학이나 철학 혹은 국사나 역사, 세계사 이런 것과 관련된 지문들이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좀 관심을 갖고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사회 영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지문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과학 영역에서는 역시 B형과 공통문항이었죠. 광물학에 대한 지문이 출제가 됐었고요. 그 다음에 기술 영역에서는 효율적인 설비 구조에 대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주목할 만한 특이한 문제는 이제 그 독서 실제, 그래서 독서 기록장의 일부를 지문으로 문제를 출제했다는 점, 이런 점도 굉장히 주목할 만한 현상이고요. 또 B형에서는 사회 영역에서 공정성, 과학 영역에서는 광물학에 대한 부분, 인문 영역에서는 윤리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예술 영역에서는 미술과 음악이 주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근데 이번 시험에서는 이제 중세 유럽의 미술에 대한 지문이 채택이 돼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B형에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타 영역에서는 독서와 관련된 선인들의 어떤 구격 자료를 지문으로 채택을 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문학 영역을 한번 출제된 내용을 보면요. A형에서는 현대소설에서 임철우의 사평력이 지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대시에서는 나이덕의 뿌리에게라는 시가 출제가 됐는데, B형과 조금 다른 점이 주목되죠. B형에서는 시 파트를 보면은 서정주의 견우의 노래랑 오세영의 모순의 흙이라는 두 작품이 복합지문으로 출제가 됐는데, A형에서는 시인 한 사람이 한 작품만을 출제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볼 만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전 소설에서는 유명한 작품이죠. 조의안의 채척전이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고전 시가에서는 안민영의 매화사 연시조죠. 출제가 됐는데 이 안민영의 매화사 고전 시가 작품은 사실은 비영과 공통으로 출제가 됐던 문항이라는 점. 그 다음에 또 희곡에서도 이강박의 동지섣달 꽃본듯이라는 지문이 역시 B형과 마찬가지로 공통지문으로 출제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B형을 조금 보면요. 특징은 공통지문을 제한 나머지 특징들이 A형과 좀 구분이 되고 있죠. 고전소설에서는 이춘풍전이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현대소설에서는 복합지문, 두 시인의 작품을 같이 묶어놓고 출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현대소설에서는 염상섭의 두파산이 출제됐다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 한번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과 함께 A형과 B형의 특성에 맞도록 이제 출제됐던 문항들이 개별적으로 어떻게 출제가 됐는지 한번 이제 구체적으로 문항별로 살펴보면서 A형과 B형이 갖고 있는 문항별 특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국어 A형의 5번 문제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화면에서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국어 A형의 5번 문제를 보면 발문이 이와 같습니다. 다음 대화의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죠. 자, 효진이와 창민이의 대화 상황이 쭉 전개되는데 이 대화 장면에 대한 이해를 묻고 있는 거죠. 적절하지 않은 것인데 기억부터 볼까요? 창민아, 표정이 안 좋아 보여. 혹시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니? 라고 물었습니다. 1번 한번 볼까요? 그 1번 밑에 지금 상황을 먼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의 상황을 쭉 한번 보고 답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창민이가 이렇게 반응을 하죠. 동영상 제작 과제 때문에 우리 조원들이 방과 후에 바쁘다며 잘 모이질 않아. 조별 과제인데 나 혼자만 걱정하는 것 같아 하면서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효진이가 다시 그러게 넌 조장이라고 대본도 혼자 썼는데 많이 속상하겠다. 차라리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건 어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창민이가 응 하더니 그래도 내가 조장인데 그건 왠지 선생님께 이르는 것 같아서 싫어. 난 어떻게든 내 힘으로 친구들을 모아서 과제를 해결하고 싶거든. 자, 이런 지금 대화 장면, 밑줄 친 부분을 여러분이 읽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이 장면들, 발화하는 이 효진이와 창민이가 이 대사를 할 때 어떤 마음인지를 맥락을 잘 주목해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효진이가 이야기를 하죠. 와, 창민아.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죠. 비언어적 표현이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넌 정말 멋진 조장이다. 그럼 꼭 방과 후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마. 모두가 나오는 장면은 점심시간 틈틈이 촬영하고 방과 후에는 시간이 맞는 친구끼리만 모여서 부분 촬영을 해도 충분할 것 같아. 내 생각 어떠니? 했더니 창민이가 이야기를 하죠. 맞아. 왜 점심시간을 생각 못했지? 내 말대로 하면 과제를 끝낼 수 있겠다. 고마워. 라고 하는 대화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자, 기억에서 리을의 장면을 한번 답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효진이가 기억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효진은 창민의 표정을 보고 상황을 추측해서 물어보고 있다 그랬죠. 아까 기억의 장면은 뭐였냐면요. 혹시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었니? 효진이가 이렇게 창민이에게 묻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효진이는 창민이의 표정을 보면서 그 상황을 추측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2번 선지를 보면요. 자, 넌 조장이라고 대본도 혼자 썼는데 많이 속상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한 대목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효진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창민에게 공감을 하고 있다 그랬죠. 이거 역시 맞는 얘기죠. 지금 효진이는 창민이가 이런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창민이가 많이 속상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을 먼저 보면요. 리을을 보면 리을에서 이랬어요.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면서 넌 정말 멋진 조장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이 부분을 선지에서 뭐라고 표현했나요? 비언어적 표현을 사용하며 창민의 결정을 지지하고 있다 그랬죠. 창민이가 참 멋진 조장이라고 얘기할 때 비언어적 표현, 엄지손가락을 상대를 향해서 이렇게 치켜 세운 거죠. 이건 언어는 아니지만 비언어적 표현에 해당되니까 역시 정확한 진술이 되겠죠. 그 다음에 미음에 보면 내 말대로 하면 과제를 끝낼 수 있겠다. 고마워 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창민이는 효진의 이야기를 수용해서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고 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3번 문제를 한번 잠깐 보면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디귿에서는 그래도 내가 조장인데 그건 왠지 선생님께 이르는 것 같아서 싫어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선지에서는 보면 창민은 자신의 관심사를 고려해서 효진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그랬는데 사실은 자신의 관심사만 고려한 게 아니죠. 창민의 대사를 보면요. 그래도 내가 조장인데 그건 왠지 선생님께 이르는 것 같다는 얘기는 어떤 맥락일까요? 조장이지만 친구들에 대한 배려가 있는 거죠. 내가 조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친구들을 선생님께 이르는 건 좀 싫어. 그런 것은 자신의 관심사만이 아니라 친구들에 대한 배려가 충분히 있다는 점. 이 점을 이해했다면 3번 선지가 잘못된,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5번 문항이 A형이 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주어진 상황에 대한 맥락을 기본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 충분히 A형의 5번 문항 같은 유형을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A형 12번 문항에 대해서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형 12번에서는 품사 분류 기준과 관련된 문항이 출제가 되었죠. 자, 12번 발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기의 품사 분류 기준에 따라 예문의 단어를 분류해 보았다. 적용한 기준에 따른 분류로 알맞은 것은 그랬죠. 자, 이것은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3점짜리 문항이죠. 그리고 이런 문항이 출제되었을 때는 정답은 어디에 있냐면 저 보기 안에 사실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3점짜리 문항이라 해서 난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하고 지레 겁먹기 쉬운데 사실은 보기 안에 답이 있다는 점을 잘 이해하시면서 난도가 3점짜리지만 어떤 식의 접근이 필요한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기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 품사 분류 기준에 따라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형태에 따라서는 가변어, 불변어, 그 다음에 기능에 따라서는 체언, 용언, 관계언, 수식언, 독립언, 의미에 따라서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형사, 부사, 감탄사, 조사, 그리고 예문이 2개 주어졌죠. 호수가 깊다는 예문과 강의 깊이는 누구도 모른다. 이렇게 2가지 예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우선 파악을 해볼까요? 가변어라는 것이 뭐죠? 가변어라는 것은 변할 수 있는 단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불변어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단어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기능에 따라서 체언, 용언, 관계언, 그리고 수식언, 그 다음에 독립언을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또 역시 의미에 따라서는 품사 구분을 이렇게 했죠. 자, 그러면 자,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선지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 문항부터 한번 보시면요. 1번 선지에서 보면 형태가 깊다, 깊이. 자, 어떻습니까? 깊이는 불변어가 되겠죠. 그런데 깊다는 활용이 되니까 깊다, 깊으니, 깊으면 변하는 거죠. 가변어죠. 근데 지금 요 2가지를 같이 묶어놨으니까 일단 형태 분류가 잘못된 거겠죠. 1번에서는 1번 선지는 이미 정답이 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했는데 기능에 따라서는 체언, 용언 이렇게 쭉 나눠놨어요. 자, 깊다와 모르다. 그 다음에 호수, 강, 깊이, 그리고 누구, 그 다음에 가, 의, 는, 도. 그러면 여러분이 탁 보시면 이제 알 수 있는 게 지금 보면은 가와 의, 는과 도는 사실은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니겠죠. 근데 이것을 이렇게 구분을 해놨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2번은 정답이 될 수 없겠죠. 이 관계언 자체가 지금 이렇게 구분이 돼 있으니까 범주 표시가 분류 경계를 잘못한 거겠죠. 그 다음에 그거 이전에도 조금 더 예리하게 우리가 공부가 되는 학생이라면 깊다와 모르다를 두고도 우리가 판단할 수 있죠. 깊다는 형용사죠. 그런데 모르다는 동사겠죠. 그래서 이건 뭐 용언이라고 기능에 따라서 분류한 것은 용언에 달 들어갔습니다. 이건 괜찮죠. 그 다음에 체언도 역시 들어갔는데 조사 부분에서 그러니까 관계언을 나눠 놓은 것이 잘못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면요. 3번 선지를 보면 깊다와 모르다. 이것은 역시 기능에 따라서 분류를 했기 때문에 깊다와 모르다는 용언 범주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호수, 강, 깊이, 누구 이것은 뭡니까? 이것은 다 체언에 들어가겠죠. 명사와 대명사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가, 의, 는, 도는 역시 관계언에 들어가겠죠. 그래서 분류 표시를 잘 한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방식으로 세부 항목들을 여러분이 꼼꼼히 정리해 보면 왜 이것이 잘못되고 이것이 바른 것인지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의미별로 분석했을 때도 보면요.
일단 의미는 아까 밑에 보기에 보면은 품사별로 이렇게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깊다와 깊이가 품사가 이미 다른 거죠. 깊다는 형용사고 깊이는 뭡니까? 명사죠. 그러니까 이게 좀 명사와 형용사를 같은 범주로 묶어놨으니까 잘못된 거란 얘기죠. 역시 정답이 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의미별로 분석을 했을 때도 역시 밑에도 마찬가지죠. 의, 는, 도 이런 것들을 따로 나누는 것 자체가 이제 잘못됐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A형의 34번에서 36번 문항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자, 지문은 현대시인데 어떤 방식으로 출제가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앞서도 정리할 때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했다시피 A형에서 현대시가 한 시인의 독립적인 작품을 지문으로 출제했다는 점, 이런 점이 굉장히 이제 주목되는 현상 중에 하나죠. 사전에 예고된 시험에서도 계속해서 이런 유형의 문항이 출제가 됐습니다. 자, 나이덕 시인의 뿌리에게라는 작품인데요. 나이덕 시인의 뿌리에게를 지문으로 이렇게 지금 채택을 했는데 한번 간단히 보면요. 흙과 뿌리의 관계를 통해서 지문을 이제 이해하시면 되겠죠.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나는 막 갈구어진 연한 흙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연한 흙이고 너는 지금 이제 뿌리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뿌리에게 대화하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를 잘 기억할 수 있다. 너의 숨결이 처음 데이던 그 자리에 더운 김이 오르고, 이 생명력을 얘기하는 거겠죠. 밝은 피를 뽑아 너에게 흘려보내며 즐거움에 떨었다는 이야기는 뿌리가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느꼈던 어떤 정서겠죠. 아, 나의 사랑을 먼 우물 앞에서도, 이때 먼 우물은 각주가 달려 있습니다. 각주 자세히 보시면 먹을 수 있는 우물물을 먼 우물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겠죠. 앞에서도 목마르던 나의 뿌리여 나를 뚫고 오르렴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그런 이미지와 유사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맥락들이죠. 계속해서 좀 보면요. 눈 부셔 잘 부스러지는 살이니 내 밝은 피에 즐겁게 발 적시며 뻗어 가려무나,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척추를 휘어잡고 더 넓게 뻗으면 그때마다 나는 착한 그릇이 되어 너를 감싸고, 불꽃 같은 바람이 가슴을 두드려 세워도 내 뻗어가는 끝을 한양 축복하는 나는 어리석고도 은밀한 기쁨을 가졌어라. 내가 타고 내려올수록 단단해지는 나의 살을 보아라. 그러니까 뿌리가 성장할수록 단단해지는 나의 살, 흙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거무술에 늙었으니, 자, 대비가 되네요. 뿌리가 살찌고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내려올수록 단단해지는 살, 그리고 거무술에 늙은 흙의 모습이죠. 슬픔만 한두릅 깨어있는 껍데기의 마지막 전을 마셔다오.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미지죠. 깊은 곳에서 네가 나의 뿌리였을 때 내 가슴에 끓어오르던 벌레들, 그러나 지금은 하나의 빈 그릇, 아무것도 없는 그릇이죠. 너의 푸른 줄기 솟아 햇살에 반짝이면 나는 어느 산비탈 연한 흙으로 일구어지고 있을 테니. 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시의 전체적인 시상의 흐름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상의 흐름을 보시면 처음에 연한 흙이었던 존재가 뿌리가 자라면서 단단해지고 거무스레해지고 변화됐다가 다시 생명력을 얻어가는 이런 어떤 흙의 과정을 볼 수 있는데, 자, 이번에 이런 지문을 토대로 해서 이제 어떤 발문을 했고 선지가 무엇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 대상에 대한 친밀함을 드러내고 있다. 자연물을 활용해 대상의 부재에서 오는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반어적 표현을 통해 특정한 시적 공간의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동일한 종결 의미를 반복해 화자의 일관된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시선의 이동에 따라 다양한 대상을 순차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을 지금 종합해서 보면은 이 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과연 뭐냐. 자, 이 시는 흙이 뿌리에게 대화를 건네는 방식으로 지금 시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말을 건네는 방식을 통해서 대상에 대한 친밀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35번 문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35번 문항을 보면 보기가 나옵니다. 보기에 보면은 모성은 희생적 사랑이다. 이 사랑에는 포용력과 따뜻함이 있다. 나이덕의 뿌리에게는 배품을 행하는 흙과
그 배품을 받아 성장해가는 뿌리의 모습을 형상화하여 이와 같은 모성을 드러내고 있다. 그와 동시에 흙이 변화하는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모성의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자, 이 시를 이해하기에 가장 적합한, 아주 적당한 지금 보기의 예문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자, 35번 보기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발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1번 더운 김에서 흙이 지니는 따뜻함이 느껴지는 것 같아. 그 다음에 2번 니은이죠. 밝은 피를 뿌리에게 주는 모습에서 흙의 희생적 사랑을 느낄 수 있어. 그 다음에 3번 뿌리를 감싸 안아주는 흙에서 포용력을 찾을 수 있어. 그 다음에 4번 뿌리를 통해 포용력의 회복을 기약하는 흙의 다짐을 확인할 수 있어. 5번 껍데기가 된 흙에서 마지막 희생을 감내하는 모성을 느낄 수 있어. 그랬는데, 자, 여러분이 곰곰이 앞에 시를 잘 보면 이제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 있죠. 여기서 흙이 4번 문항이 조금 걸리는 것 같아요. 포용력의 회복을 이야기한다. 뿌리를 통해서 포용력의 회복을 기약하는 흙의 다짐을 확인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해하기에는 좀 비약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4번이 정답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6번 문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36번의 발문을 보면 A에서 B, 그리고 B에서 C의 변화 과정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모성의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그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묻고 있죠. 자, 한번 쭉 보면요. 앞서서 잠깐 정리했듯이 여기서 말하는 모성은 처음에는 연한 흙이었다가 뿌리가 자라나면서 계속해서 퇴화되고 검어지고 단단해지고 하다가 다시 또 연한 흙이 된다 그랬죠. 이것은 자연의 이치와 우주의 질서하고도 같은 거죠. 겨울이 오면 나뭇잎이 다 시들고 또 떨어지지만 또 앙상해지지만 봄이 오면 다시 생명력을 갖는 이 자연의 모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죠. 모성은 영원히 지속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해서 A형의 37번에서 40번 고전소설 지문인데요. 자, 이것은 그 조의의 최척전이었죠. 조의 안의 최척전이었는데 앞부분 줄거리를 잠깐 인용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전체 작품 중에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요. 남원에 살았던 최척과 오경 사이에는 맏아들 몽석이 있다. 정유재란이 일어나면서 온 가정은 뿔뿔이 흩어진다 하면서 앞부분에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주인공 오경이 일본에 있는 그 도누라는 일본인에게 이렇게 잡혀가서 여자라는 신분을 감추고 이 도누와 함께 이렇게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지금 이제 배로 무역을 하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는데요. 나고야에서 있었을 때 어떤 장면 이런 것들을 이제 쭉 지금 지문을 이제 요약을 하고 있는데, 자, 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어떤 발문들이 이루어지는지 발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37번 문항을 한번 보면요. 37번에서는 어떤 내용의 발문을 묻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윗글의 인물이 이동한 경로를 정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자, 아까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지문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어서 요약적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오경과 최척의 이동 경로를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은 오경의 이야기를 좀 쭉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뒷부분은 최척의 이야기를 지금 쭉 하고 있었는데, 자, 1번부터 한번 쭉 보면요. 일본 나고야에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가 앞부분에 분명히 나왔었죠. 그 다음에 이번에서는 중국 복건성과 절강성 일대를 돌아다녔다 하는 내용이 쭉 지문 속에서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최척의 또 후반부에 나오는 이제 최척에 대한 지문을 좀 살펴보면은 최척이 처음에 중국 소홍부에 머무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죠. 그 다음에 동정호와 아강루 등의 명소를 두루 둘러보았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자, 이제 5번에서 이제 관건이 되는 게 뭐냐면 청성산에 들어감이라고 이야기를 나왔는데 사실은 그런 의지만을 표명했지 실제 들어갔던 건 아니었죠. 그러니까 그 대목에 여러분이 이제 독해하면서 고전 소설 파트를 읽을 때 주의하셔야 될 것이 어떤 서사 맥락이 이렇게 언급이 됐을 때 좀 잘 이해해야 되는 게 청성산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는 표명했었죠. 그런데 실제 들어가진 않고 다른 조언을 듣고서 이제 그것을 단념하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5번이 적절하지 않은 진술이 되겠죠. 정답은 5번으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38번 문항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자, 보기에서
지문이 가지고 있는 구조를 잘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냐면 윗글은 이 떼를 중심으로 앞부분과 뒷부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었죠.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인물 간의 대응 구조가 나타났다고 그랬습니다. 자, 오경이 나와 있는 부분에서는 도누와 장육불 이렇게 두 소재를 통해서 정리가 되고요. 또 최척이 언급된 부분에서는 여유문과 주라는 그 소재를 통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런 다음에 이것을 이제 구조적으로 어떻게 감상할 수 있느냐? 역시 배점 3점짜리였는데 1번, 2번, 3번, 4번을 보면은 적당한 해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5번을 한번 보세요. 보기에서 설명한 대응 구조는 오경과 최척 사이에 잠재되어 있는 갈등을 공간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장치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작품의 구조를 지금 잘못 이해하고 감상한 내용이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내용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과 같은 상황을 물어보고 있는데, 자, 3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말할 수 있는 것은 사고무친이겠죠. 사방을 둘러봐도 의지할 곳이 없다라는 그런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40번 문항의 발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40번 문항 역시 주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여기서 주는 어떤 방식의 이야기를 했습니까? 상대방이 생각이 그릇된 것을 지적을 하면서 자신과 함께 배를 통해서 무역하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아까 언급되었던 청성전에 들어간다는 그런 생각을 좀 신선이 되고 뭐 이런 생각에 대한 것은 좀 잘못된 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세상과 격리되어서 이렇게 속세를 등지려는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 같이 일을 도모하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말하기 방식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 되겠죠. 상대방의 생각이 그릇된 것임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013학년도 시험 문제를 한번 살펴볼 텐데 2013학년도 3월 B형에서는 우리가 마지막 공통 문항을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 부분에 우리 출제됐던 것 안민영의 매화사라는 작품이 있었죠. 마지막 매화사 작품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건 공통 문항이었는데 또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고전 시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B형에서는 44번부터 45번 이 두 문항에 걸쳐서 출제가 되었던 문항인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연시조 한 작품을 고전시가 맥락에서 이렇게 딱 출제되었기 때문에 조금 당황할 수도 있고 표기와 관련해서도 좀 혼란을 겪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지문을 한번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면은요, 안민영의 매화사 가운데 2수와 3수, 4수와 5수가 출제가 됐는데, 어리고 성금매화 너를 믿지 아니했더니 하면서 2수가 시작되죠. 매화에 대한 이제 예찬을 하는 작품들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이런 지문들을 토대로 해서 이제 어떤 문항이 우리가 출제된다를 한번 살펴볼 텐데, 자, 44번 문항을 한번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어봤죠. 자,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자, 대상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매화를 예찬하는 거니까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문항, 2번 선지를 보면 대상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랬죠. 굉장히 후각적인 표현도 많이, 뭐 향기라는 표현도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청향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다양한 어떤 감각적 표현들이 지금 묘사가 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영탄적 표현으로 화자의 감흥을 표출하고 있다 그랬죠. 자, 여기 보면은 하노라, 하더라, 하노라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역시 영탄을 통해서 시적 화자의 감흥을 표출하고 있다. 맞는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을 먼저 보면요.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얻고 있다. 시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니까 당연한 설명이 되겠죠. 시조는 3434에 정형화된 3434 이런 형식의 음보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5번은 음악적 효과를 얻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4번 표현을 보면요. 과거와 미래를 대비해서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굉장히 근사한 매력적인 답안이긴 하나 오답이 될 수밖에 없겠죠. 44번의 문제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문항을 쭉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한된 시간 안에 사실은 45문항 A형, B형을 다 살펴보기는 참 어렵겠지만 지금 몇 가지 살펴본 문항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감을 잡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공통 문항으로 출제되는 것들의 특징과 A형과 B형으로 출제되는 문항들의 특징을 꼼꼼하게 살펴보신다면 수능 대비할 때 국어 영역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들을 한번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수능 강의 집중해서 잘 들으셨나요? 아마 굉장히 막연하고 두려웠던 국어 영역에 대한 두려움이 이 강의를 통해서 좀 해소되었으면 좋겠고요. 사실은 이렇게 그냥 잠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의 두려움이 해소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러분이 꾸준한 공부를 통해서 노력한다면 국어 영역을 충분히 정복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모쪼록 여러분들이 국어 영역 공부하면서 기대하는 좋은 성적 거둘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